12살 이전의 경험이 고향이 된다고요? 22년에 진도 여행을 가서 울림 산방에 들렀습니다. 추사의 애제자 소치 허련에 거처였다지요. 소치의 손자가 남농 허건으로 미술을 모르는 제가 들어보았을 정도라서 아득한 옛사람 같던 추사와 소치 같은 인물이 성큼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울림 산방은 단아한 정원에 기품 있는 전시물이 어우러져 아주 보기 좋았는데요. 그중 소치의 생가에 들어서는데 돌연 마음이 차분해지며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촐한 살림집의 광, 장독대 앞에 우리꽃이 피어있는 풍경을 몸이 기억하고 반기는 것 같았지요. 내 안의 원초적 감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골집을 엄청 좋아하나 봅니다. 물론 나는 그 감정의 연원을 알고 있지요. 저는 서울 출생이지만 국민학교 내내 방학이면 외가에 가서 뛰어놀며 나의 주된 감수성이 형성된 거지요. 외가는 일산 신도시로 편입되며 사라진 고양시의 촌락에 있었는데 미음자로 빙 둘러싼 구조라 구경거리도 많았지요. 지금도 외가의 구조가 눈에 환하네요. 대청마루를 사이로 안방과 건넌방, 너무 작아서 상자 같았던 사랑방, 바닥이 움푹 패이고 어둡고 습기에 찬 부엌을 통해 뒤란으로 나가면 환한 뒷마당이 펼쳐졌지요. 정겨운 쌀이나무 담을 배경으로 우물이 있었고 장독대 앞에는 우리꽃이 소스라니 피어 있었지요. 화려한 수입종보다 분꽃이나 백일홍 같은 꽃을 보면 아련한 그리움이 몰려오며 그냥 좋던 비밀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거예요. 여행하다 터키나 이탈리아에서 오래된 우물을 메워 없애지 않고 보존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요. 우물을 볼 때마다 껴안을 듯 반가운 것이 의아했는데 그것도 정답은 외가였고요. 물맛이 좋은 공동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오는 것이 어린 나의 임무였는데 저는 그 일을 무척 좋아했지요. 양은 주전자를 들고 언덕을 올라가면 비밀스럽게 나타나던 공동 우물, 제 유년의 기억에 우물이 2개나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최초의 의미 있는 기억도 외가에서 일어났습니다. 10살 무렵 외가에 혼자 있는데 비가 왔어요. 심심해서 뒹굴거리며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위가 고요해지며 아득해지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잠시 세상이 멈추고 차원이 다른 세계를 맛본 듯한 저교를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우주가 엄청나게 광활하다는 사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 실로 엄정하며 절대 고독을 벗어날 수도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잠시 적막할 정도의 고요를 느꼈을 뿐 이것은 훨씬 잘한 뒤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해석이 좋네요. 10살짜리가 농가의 구조가 흥미로워 일일이 뜯어보며 다닌 것만 해도 제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을 알고 있다는 것이 좋은가 봐요. 타작을 많이 해서 외가의 바깥마당은 공구리를 친 것처럼 단단하고 반질반질했지요. 그 끝에 뒷간은 작은 흙집인데 3분의 2가 불 떼고 나온 재를 쌓아놓은 곳이었고 옆에는 벽돌에 판때기 하나만 걸어 놓았어요. 볼일을 보고 재를 슬쩍 덮으면 거름이 되었으니 실로 단순하고 생태적인 뒷간이었지요. 우리꽃이나 우물을 볼 때 익숙한 그리움이 피어나는 것을 그런가 보다 하다가 외가와 연결지었을 때 오소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성장기의 경험이 이렇게 평생토록 영향을 미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인생이란 단순하면서도 집요한 사이클이라는 표현에 접했을 때는 당연하게까지 받아들였지요. 대작가의 표현을 통해 내 경험을 추인받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 표현은 김탁환의 읽어가겠다에서 보았는데 오해 겐자부로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가 삶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엔 시의 한 구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고마바 캠퍼스 시대로부터 50수년 지나 이제 도착지가 확실치 않은 여행을 떠나려 하는데 그렇게 이끈 것이 바로 이 시구 엘리엇의 황무지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결국 인생이란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집요한 사이클을 말하는 것이었나 싶어 망연자실하게 된다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제 경우에는 외가에서 받은 자연의 세례와 어릴 때 읽은 동화책을 손꼽을 수 있겠지요. 그 중에서도 소공녀, 도도한 자존감과 건초도미가 깔린 다락방의 정서에 이르면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것 같아요. 퇴직이나 질병이나 별거, 빈둥지 등등 중년에는 인생의 변화가 휘몰아치지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삶을 이어가야 할지 막막한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생각보다 많은 자료가 지난날에 있습니다. 12세 이전의 각인 효과가 강력하다 뿐이지 20대, 30대에 인생의 처음이 된 일들을 어떻게 잊겠어요. 지난날에 대해 쓰다 보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기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 그때 내 삶이 박살나거나 멈춰버릴 수도 있었는데 누군가의 손길이 나를 살려준 것을 알게 되면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이 됩니다. 중요한 것을 결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행동하는 방식의 패턴도 다 보입니다.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스타일이 얼추 보이는 거지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다는 결론도 나오고요. 그러면 안도일지 포기일지는 몰라도 매번 어쩔 줄을 몰라 사방이 막힌 것 같지는 않겠지요. 살아온 날이라는 참고 자료에 의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삶의 저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보통 사람의 회고록을 미스토리라고 부르더라고요. 처음 글쓰기를 시작했을 때나 사방이 막힌 느낌이 들 때 미스토리가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주인공으로 사이코 드라마에 버금가는 밀도와 장치를 가진 장면이 그렇게 많이 쌓인 곳이 어디 또 있겠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면 됩니다. 기억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일 거고요. 기억이 잘 안 나면 유년기 10대, 20대, 30대 하는 식으로 구획을 정해놓고 그 시절에 가장 굵직한 사건에 대해 쓰는 것도 좋고요. 글 한 편을 쓰고 나면 글감 두세 개가 떠오르니 편하게 시작해 보세요. 쓰다 막히면 이승욱의 소년 한 정신분석가의 성장기와 린다 스펜스 자서전 쓰는 법을 읽어보세요. 전자는 소박한데 전문가의 시선이 들어가서 도움이 되고 후자는 인생에 대한 480가지 질문만으로 이루어진 책이라 따라해보기 좋습니다. 미스토리를 쫙 쓰고 나면 글쓰기 훈련도 되어 본격적인 책쓰기로 전환하기에도 좋습니다. 미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책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시지요?